그러면 2015년 올해 치러진 첫 시험이죠. 행정직 첫 시험, 국가직 시험 문제가 뭐 정답이야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었으니까, 그죠? 특별히 뭐 이 제기할 만한 문제들도 안 보이고, 그죠? 하니까 바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게 첫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첫 시험이 항상 기출문제를 보면 첫 시험에 나왔던 패턴, 그리고 정답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답이 나오는 과정, 이런 것들이 결국 다음 시험에 연결되고, 그리고 또 첫 시험인데 첫 시험이 또 합격생들의 데이터가 나오죠.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런 문제 정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방직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치러진 기출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나올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2페이지 한번 봅시다. 2페이지요. 자, 2015년 올해 우리 국가직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반적인 문법에서 세 문제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문법, 전형적인 어법을 묻는 문제라든가, 뭐 조사의 쓰임이라든가, 뭐 본용어과 보조용어, 뭐 파생 합성어 같은 이런 것들 세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생각대로 뭐 어문 규정은 한 세 문제, 네 문제 나오니까 올해는 세 문제 정도. 그리고 원래 국가직에서는 한자 문제가 잘 안 나오죠.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올해는 어휘 속담에서 두 문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고사성어 두 문제. 그래서 문법과 어휘 합쳐가지고요, 10문제입니다. 문법과 어휘 합쳐가지고 10문제. 이게 지금 계속 문법과 어휘 문제가 10문제. 항상 국가직이 보면 2012를 기점으로 독해형 문제, 수능식 문제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이게 결국은 지방직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죠. 지방직에 똑같은 곳에서 출제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 문학 부분에서는 현대시 하나, 고전시조 하나, 산문 출제가 안 됐습니다. 산문에서는 그냥 고전 산문이 났죠. 고전 산문 차마슬이 났습니까? 그래서 지방직 같은 경우는 소설도 여러분들이 한번 준비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봤자 한 문제겠지만은. 자, 그리고 이제 독해 부분에서는 이제 사상 최초로 비문학과 쓰기 영역 합쳐가지고 8문제, 최고 영역, 최고 출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면 갈수록 우리 국가직 시험에서는 수능식 출제를 하겠다는 그 신호탄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요게 결국은요, 지방직도 연결이 될 것이다. 지방직은 원래가, 그렇죠? 노을 좀 띄죠. 그렇죠? 그래서 비문학과 쓰기편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점수의 기본은 문법이라 생각하시고요. 베이스를 깔리면 문법이고, 그리고 고득점을 지고 있느냐 지고 있지 않느냐는 비문학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합격의 결정적인 단서는 한자가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3단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입문 단계라고 생각하신다면 처음부터는 뭡니까? 공부해서 바로 표가 나는 문법 정리하시고, 문법 같은 경우는 공부하면 표가 나니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고득점의 열쇠는 독해가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독해가. 왜냐면 출제 문항수가 이제는요, 한 8문제, 7문제, 8문제.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니까 당연히 변별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85, 90, 95, 100 요 사이에서 가장 열쇠를 지고 있는 건 어휘와 한자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는 문법부터 시작해서 비문학, 그리고 마지막에 어휘 한자의 방점을 찍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그렇죠?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5년간 나왔던 패턴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치러진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문법, 그죠? 단어, 문장, 음운, 뭐 고전 문법을 합쳐가지고 일반적인 문법에 관련된 얘기가 5문제, 3문제, 6문제, 4문제, 4문제, 3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지방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문제, 4문제, 3문제, 3문제, 3문제.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문제 정도가 지방직에서도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게. 그리고 이제 한글 맞춤법이라든가 표준 발음법, 뭐 띄어쓰기, 뭐 로마자 표기, 외래어 표기 이런 어문 규정들이 국가직에서는 평균적으로 4문제다가 올해는 사상 최초로 3문제 선으로 떨어졌고요.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2011년에 9문제, 합쳐서 9문제, 8문제, 9문제인데, 여기 또 이제 기점이 꺾여가지고 7문제. 그죠? 그래서 2달 후에 치러지게 될 지방직 문제도 문법 문제가 한 7, 8문제 정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법 스타트는 끊어서는 문법으로 끊으시고, 공부하면 표가 나니까, 끊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비문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래가 2010년부터 지방직 문제가
비문학과 쓰기 영역이 8문제씩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도 2달 후에도 기조가 한 7, 8문제 정도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관건이 이제 한자 문제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방직에서 고득점, 최고 고득점, 합격에 여유가 있는 고득점은 어휘와 한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두 문제, 뭐 운문, 산문 합쳐가지고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인데 지방직 같은 경우는 대개가 문학 지문을 던져놓고 지문만 문학이고 정답은 대개 한자성어라든가 뭐 그렇죠? 이런 걸 묻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출제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좀 애매모호한 게 지방직의 문학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는 지문 독해서 틀리고 누구는 답지에서 전 단어 몰라서 틀리고 이런 게 문학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또 참고로 혹시나 서울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던져봤습니다. 서울직 같은 경우는 2012년까지는 문학 세상이었습니다.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이 문학도 단순한 문학이 아니라 독해 문학이 아니라 배경 지식 암기용 문학이었죠. 암기용 문학이 10문제까지 나가다가 자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역전돼 가지고 여기는 이제 문법 세상으로 바뀌었죠. 서울직은 이제 문법 세상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문학이 확 꺾여가지고 이제 4문제. 비문학은 원래 찬밥이었습니다. 서울직은 원래 찬밥이었고. 그래서 패턴이 지방직과 서울직이 조금 이제 역전돼가지고 지방직은 가면 갈수록 비문학 세상. 그리고 서울직은 문법 세상으로 조금 바뀌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이 영향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일단 눈앞에 지방직을 준비하실 수도 있고 서울직을 준비할 수도 있고 그렇죠. 둘 다 준비할 수도 있겠는데 하신다면은 지방직은 비문학의 방점을 더 찍으시고 한자 어휘의 비중을 넣으시고 서울직은 문법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올해 문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에 여러분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답이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험 치실 때 어떤 과정으로 정답을 내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우리가 뭐 기출 문제가 이제 시험을 쳤으니까 어디든지 뭐 다 이제 뭐 공개되고 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뭐 적중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문 규정에서 나오면 다 적중이죠. 고사서가 나오면 다 적중이죠. 그 자료가 제공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어문 규정은 뭐 어차피 국립표준연구원에서 만들어 가지고 공표한 거고, 그렇죠? 다 거기에 나오는 항목들이 정답이니까 뭐 적중 이런데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시고 문제는 얼마나 내가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과정이 가장 논리적이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어법에 맞게 쓰인 것을 묻는 문제인데 결국은 맞춤법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자, 일단은 우리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3번에 나온 게 정답이었죠. 조턴이 정답이었는데 문맥상 이거는 던은 뭡니까? 과거 회상 시제선언 말음이 던. 한글 맞춤법 규정에 보면은 던이라는 글자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던이. 언제 나왔냐면 던지 선택할 때 조턴이라는 글자가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정답이 무난하게 3번 찍을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맞춤법 같은 경우에 어문 규정 같은 경우에는요. 맞춤법과 같은 어문 규정은 개인적으로 뭐 이제 시험을 한번 치렀기 때문에 정리가 한 번쯤은 되셨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한 번만 더 이제 정리를 하신다 그러면 항상 보면은 정답은요, 그죠? 규정에 충실한 것들이 정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그죠? 규정에 충실한 것들. 쉽게 말해서 눈에 익은 것들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지방직에서도 이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예문들이 답지에서 언급될 수도 있을 건데, 그거는 항상 정답이 아니라 오답적이고, 그죠? 그래서 국가직 시험이든 지방직 시험이든 공무원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라 그랬죠. 평이한 정답. 그리고 생소하고 낯설고 어려운 오답들. 그리고 요 사이에서 여러가 결정을 하는 게 둘 중에 하나 싸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고쳐서 또 틀려보신 분들은 이런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 그래서 막판에 지금 항상 보면은 정답들, 기출문제의 정답들은 평이한 선이고 오답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오답에 맞춰서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국어 공부가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범위가 넓어질 겁니다. 이런 것들까지 다 알아야 되나 싶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예상 문제로 공부를 하실 때는 평이한 정답보다는 낯선 오답들, 생소한 오답들 때문에 문제들이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죠.
문제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하려고 예상 문제를 만들면 별의별 것들을 다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부는 좀 더 이런 문제를 공부하는 게 좀 더 공부한 것 같을 수도 있고 평이한 것들만 다루면 평소에 여러분 공부하실 때 뭔가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뭡니까? 합격과 관련된 부분은 평이한 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는 뭡니까? 얕게 공부했는데 고득점이 나오고 누구는 나는 더 많이 공부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너무 오답에 신경을 많이 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올해 국가직 시험 문제는 어문 규정 한 번만 읽었더라도 평이하게 정답을 낼 수 있는 선이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나머지 오답들을 보시면 전부 더와 대가 나왔죠. 더 이와 다 이 요거 가지고 오답 3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과 오답의 폭이 상당히 좁은 문제. 그러니까 평이하고 무난한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해설이 있습니다. 더의 이는 더라의 준말이기 때문에 뭐뭐 하더라의 준말이기 때문에 뭐죠? 내가 들은 말입니다. 내가 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다의 이는 다고 해의 준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 인용입니다. 그래서 다의 이는 인용이고 더의 이는 내 경험이다. 그렇죠? 여러 정도는 뭐 웬만한 문제지에서 여러분들이 다 보았던 부분이지만은 혹시나 생각이 나지 않고 착각을 일으켰더라도 제일 무난한 거는 정답이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방지 앞두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문 규정은 시험 임박해서라도 한번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눈에 익은 것들이 항상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풀 때 제일 편한 게 이런 부분, 우리가 수업할 때도 제일 편한 게 이런 부분입니다. 제일 무난하고 편안한 게 정답이니까.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풀었던 이제 불안 심리 해소 차원에서 다루게 될 오답으로밖에 나올 수 없는 이 생소한 것들에 여러분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교양 상식에 관련된 공부고 점수하고 직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띄어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쓰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늘 준비는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떤 항목들이 실제 시험에 나왔었고 그리고 어떤 항목들이 정답으로 놓였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 1번을 보시면 도외시 하다가 단서였겠죠. 붙이느냐 띄우느냐 이게 단서였을 것이고 2번은 두 개겠죠. 여자 대 남자 이 대 의존명사 대와 이거는 규정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밖에는 품사의 통용이죠. 품사의 통용이죠. 의존 명사로 쓰이느냐 아니면 조사로 쓰이느냐 관건이었고 3번도 마찬가지 내키는 대로 4번은 만큼과 지 만큼과 지 요게 출제의 핵심이었을 겁니다. 출제자가 수험생들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자, 이거는 통용편에서 마찬가지로 다루었기 때문에 2번 문제도 이 맥락으로 접근할 수 있죠? 2번 문제도 이 맥락으로 접근할 수 있죠? 우리 오답을 무시하고 정답만 얘기합시다.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게 배경 지식과 교양과 상식이 아니라 정답을 찾는 그 눈이기 때문에 초점을 둔다면은 지금 어느 여러분들 기본서에서나 통용편에서 대로 만큼 뿐 이거는 기본서 한 번만 여러분들이 보셨더라면 대로만큼 뿐은 앞에 용언이 오면 띄어서야 되고 앞에 체언이 오면 붙여야 된다. 이거 어느 책을 보시든지 간에 다 나와 있는 용어들이죠. 대로만큼 뿐은요. 이런 맥락에서 일단 3번을 보시면 자 반드시 거기에 가겠다면 내키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돼. 이건 부정어니까 당연히 띄워야 되고요. 이게 출제 단서는 아니었을 거고요. 내키는 대로 마찬가지로 대로가 뭡니까? 앞에 용언이 왔으니까 이건 띄워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3번 찍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정답에 해당되는 거는 무난하고 평이하고 지겹도록 들은 것들인데 항상 함정은 오답들이라고 그랬죠. 항상 함정은 오답들이었고 여기에서는 1번 같은 경우가 조금 혼동이 올 수도 있죠. 하다가 용언의 어간이기 때문에 명사 더하기 하다인지 아니면 도외시 하다가 한 단어인지 요게 순간적으로 시험 때 혼동이 왔을 수 있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밖에 뭡니까? 단독으로 이렇게 띄워섰다 그러면 의존명사입니다. 아웃사이드 이런 뜻이죠.
아웃사이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집 밖에 이런 뜻이기 때문에 2번 찍을 확률은 조금 낮았으리라 생각됐었고요. 4번은 이제 지가 의존명사인데 지는 뭡니까? 기출문제 출제비도 1위가 지라 그랬죠. 그죠? 기출문제를 계속 한번 풀어보셨더라면 잘 아실 겁니다. 제일 많이 출제가 된 게 지였습니다. 의존명사 지였습니다. 붙이느냐 띄우느냐. 그래서 기출문제만 파고들었더라도 4번 회복될지 안 될지 추측과 선택이니까 이건 어마어마이다. 붙여야 된다. 또는 지가 띄웠을 때는 뭡니까? 기간이나 동안이죠. 집을 나간 지 10년이 지났다. 기간이나 동안이 지나는 거는 기출문제 거의 많이 나왔기 때문에 4번도 쳐낼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3번 정답을 찍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는 1번 도외시 하다가 띄어 써야 되느냐 붙여 써야 되느냐 요게 관건이었습니다만은 이것마저 여러분 도외시 하다라는 이 단어를 예상문제지에서 전국에 어느 누가 이걸 다룬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오답 중에 하나는 여러분 생소하고 낯선 게 나온다 그랬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이럴 때 생소하고 낯선 것들은 우리가 예상문제 풀 때는 배경 지식 차원, 하도 이게 지식형 문제다 그래가지고 남들이 모르는 것 하나 정도 더 알고 싶어서 우리가 평소에는 매달릴 수가 있지만은 정답과 관련된 공부,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거는 제가 뭐라 그랬죠? 시험 치러 가서 낯설면 세모 처리하고 넘어가라 그랬죠. 세모 처리하고 넘어가라 그랬죠. 정답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우리가 기존 연습 문제 풀 때,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연습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평소에는 제가 이렇게 실전용이라면 제가 말씀드리기 쉬운데 배경 지식을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참 없어 보이죠. 없어 보이죠. 그죠? 모르면 넘어가세요. 하면 뭐 배웠지? 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게 실제 시험에 정답과 관련된 점수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모르면 외워야 됩니다. 오늘 좋은 거 배웠다. 새로운 거 배웠다. 옆에 분은 모를 수 있겠지. 그렇게 하면 우리 국어가 소위 말해서 뭐가 됩니까? 방대해집니다. 국어만큼 범위 넓으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험생이죠. 수험생입니다. 학자도 아니고, 그렇죠? 대학원생도 아니고, 공부과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점수하고 직결되는 공부는 항상 무난하고 평행한 정답이다. 자, 이런 맥락에서 3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사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웬만한 이론서에 다 나와 있는 영역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문제 유형이 아니라 품사편에서 조사의 오용으로도 여러 번 배웠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적절한 조사의 쓰임 글에서 1번 문제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것을 물었을 때 다루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생소한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크게 긴장은 되지 않았을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요거는 시험 문제가 적절치 않은 겁니다. 1번, 2번은 적절한 것이었고 3번은 적절치 않은 거였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정답 하나 하고 오답 하나 정도 두 개가 여러분 좀 헷갈렸을 겁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바로 정답이 안 보이면 눈에 익은 것부터 쳐내시길 바랍니다. 적절치 않은 것을 묻는 문제는 마찬가지 4개 중에 3개가 맞는 겁니다. 맞는 3개 중에서 한두 개 이해 안 돼도 여러분들 긴장만 했다 그러면 더더욱 정답이 안 보였을 거고 긴장을 안 했다 그러면 쉽게 보였을 거고 이랬을 겁니다. 1번 보시면 에서가 나왔고요. 2번은 에게가 나왔고요. 3번은 에가 나왔고 4번은 에도 나왔습니다. 일단은 통상적으로 4번 같은 경우에 뭐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영어 구문에도 있죠. In spite of 영어 구문에도 있었죠. 외래어법에도 여러분 다루었을 겁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4번은 제일 먼저 쳐내는데 좀 무난했을 거고요. 그리고 3번은 여러분들 에와 에게 부정명사는 뭐가 붙는다? 유정명사는 뭐가 붙는다? 나는 너에게. 그렇죠? 정부에 항의했다. 이런 식으로 웬만한 여러분 이론서에서 3번 다루셨을 거고 그리고 3번에 에와 에게의 차이점도 기출입니다. 이미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훑어보셨다 그러면 3번 쳐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관건은 1번이냐 2번이냐인데 1번 먼저 봅시다. 자, 건축 면적은 설계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설계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소수로가 뭡니까? 산정한다. 주어는 뭡니까? 건축면적은 산정한다. 어디에? 초소지요. 어디에서? 그렇죠? 초소였기 때문에 1번, 그렇게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2번을 보시면 밑에 오타입니다. 제안서 및 과업 지시서는 참가 신청자에게 하나여 교부한다. 2번을 찍지 못하신 분들은 요거였을 겁니다. 유정명사 뒤에 에게 요거 하나만 끝까지 고집했다가는 2번 문제가 조금 답이 안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제안서 및 과업 지시서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제안서 및 과업 지시서는 누구에 하나여, 누구에게 하나여 교부한다. 교부한다. 누구에게, 누구에 요 차인데 통상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에게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요거 답이 없었을 겁니다. 답이 안 보였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요게 지금 이 문장에서는 뭡니까? 제안이죠. 누구만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만 주겠다는 어디에 한하여가 나왔으니까. 한하여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뜻하는 유적명사를 뜻하는 에게가 아니라 에게는 어떤 조건에 제한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에게가 아니라 에 하나여. 그래서 2번 정답 찍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 이제 요거는 설명이었고요. 자 요거는 설명이었고 자 이제는 실전으로 한번 이제 답을 찾아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평이한 정답 요거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통상적으로 요거는 적절한 것을 물을 때 이야기고 적절한 것을 묻는데 이야기였고 그렇죠? 자 이제 거꾸로 여기 지금 3번입니까?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적절치 않은 부정형 문제입니다. 부정형 문제입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 풀이는 이제 뭐 정답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답을 찾아내는 과정을 우리가 패턴을 통해서 익히는 연습으로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적절치 않은 것을 묻는 문제는 요거는 정답 하나가 일반적으로 정답 하나가 그죠? 그러니까 적절치 않아서 정답인데 요게 조금 여러분들 생소하거나 조금 난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고요? 적절치 않은 거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독해라고 치겠습니다. 문학작품이라 치겠습니다. 관동별곡이 나왔습니다. 관동별곡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걸 물었습니다. 그러면 적절치 않은 걸 물었다면 관동별곡에 해당되지 않는 게 정답인데 관동별곡을 제가 설명했다 그러면 적절한 걸 설명합니까? 적절치 않은 걸 설명합니까? 적절한 걸 설명하죠. 근데 시험 문제가 적절치 않은 게 낫다 그러면 저한테 설명을 들은 게 정답입니까? 설명 안 들은 게 정답입니까? 안 들은 게 정답입니다. 시험 문제가 적절치 않은 걸 묻는데. 근데 우리가 학습할 때는 무조건 적절한 걸 학습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문법도 법이기 때문에 적절한 걸 공부합니까? 적절치 않은 걸 공부합니까? 적절한 걸 공부합니다. 어법이 맞는 것만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답들은 생소하거나 난해할 수밖에 없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답이 안 보이거나 이럴 때는 그냥 웃으면서 이게 적절치 않으니까 찍으면 되는데 이럴 용기가 여러분 잘 안 낚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이래가지고 고쳐서 틀리거나 그렇죠? 아니면 억지로 맞추거나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지방직에서 또 둘 중에 하나 이번 시험에서 답이 둘 중에 하나인데 고민하신 분들은 이 연습 부족입니다. 배경 지식이 부족이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더라도 봅시다. 우리는 문법이든 독해든 뭐든지 간에 적절한 것만 설명하지 적절치 않은 걸 설명할 재주가 없죠. 그렇죠? 적절치 않은 거 예를 들어 문법 같은 경우에 올바르지 않은 걸 제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올바른 걸 설명해야지. 근데 시험 문제는 올바르지 않은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소하거나 낮은 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연습이 안 되어 있죠. 왜냐하면 적절한 것만 주구장창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뭡니까? 요거 하나와 그리고 오답 중에 하나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그 하나하고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또 공부는 해서 열심히 시험 당일날 운에 맡게 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렇죠? 똑같습니다. 이거나 그렇죠? 적절한 걸 물었을 때 이것들이나 그렇죠? 그래서 당장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세모 처리하고 넘어가시는 게 현명한 길이다. 기출 문제가 제일 심하다 그랬습니다. 요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4번 같은 경우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거의 다 쳐냈을 것이고요. 3번은 에게 유정명사, 무정명사 3번도 쳐냈을 있을 수 있고 1번과 2번 싸움인데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정한 기준 정하다 어디에서 초소나 근거지요. 그러면 요거하고 그리고 2번 신청자에게 하나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하고 2번하고 비교해 보시면 어느 게 좀 더 무난하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까? 에서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요게 애가 들어가야 되느냐 에게가 들어가야 되느냐 생각 여부를 떠나가지고 1, 3, 4가 확실하기 때문에 찝찝해도 2번 찍어서 여러분들 맞추셨으면 요게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오답들도 여러분들은 몰랐다, 오늘 처음 봤다 그러면 옆에 열심히 적으시고 배경지식용으로 축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했다 그러면 시험 치러 가도 그런 게 나오죠. 시험 치러 가도 그런 게 나오죠. 그렇죠? 이거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적절치 않은 거는 가르칠 수가 없죠. 그렇죠? 문학은 예외가 있죠. 관동별곡에서 예를 들어서 쓰이지 않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기법이 있다 그러면 그런 다른 작품에서 들었기 때문에 쳐낼 수 있겠지만은 문법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문 규정은 규정에 충실해서 여러분 공부하시고 일반 문법은 그렇죠? 생소하면 세모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확실하게 단서를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여러분 3번 정리하셨으면 되고요. 4번은 무난한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경계하고자 하는 태도와 유사한 것을 묻는 사자성어였습니다. 사자성어 마찬가지 사자성어는요, 점점 독해형으로 바뀌고 있다 그랬죠. 뭐, 시조의 주제를 사자성어로 묻지를 않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비문학편에서 주제의식, 말하고자 하는 말을 사자성어로 묻지를 않나. 그래서 고사성어는 만약에 두 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는 독해용 문제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해용 문제 같은 경우에 일단은 여봅시다. 정답이 중요한 거 아니라고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이건 독해라 그랬죠. 독해형이라 그랬죠. 사자성어 뜻을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독해 잘못해서 틀리는 문제라 그랬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 이것도 우리가 평소에 공부할 때는 배경지식 차원에서 답지에 모르는 사자성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우리가 공부할 때 외울 수도 있죠. 외울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 시험은 지금 여기도 실제 시험이 독해가 단서였기 때문에 독해형 고사성어가 나오면 제가 우리 이 연습 많이 했었죠. 1번이 정답이라면 본문은 이래야 한다. 우리 기존에 연습할 때 이거 많이 했었죠. 본문은 이래야 한다. 독해용 문제는 이렇게 정리해서 사고의 폭을 좁혀라 그랬죠. 독해 문제는 점수하고 직결되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고의 폭을 좁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수업할 때는 사고의 폭을 넓혀주죠. 독해, 사고력 그래가지고 넓혀줍니다. 그건 배경지식이고 교양이고, 그렇죠?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 설명 잘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이야기고, 점수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왜 내 친구는 뭐 아는 것도 참 많은데 점수가 내보다 낫지, 그렇죠?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게 이겁니다. 독해는 사고의 폭을 좁혀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출제자의 생각에 부합해야 되는 거지 우리의 생각을 묻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묻는 건 뭡니까? 논술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출제자의 생각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출제자 생각에 내 생각에 따라가줘야 되니까 폭을 좁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주관식으로 일반적인 답지 해설 버전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본문을 읽어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자성어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오답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틀리고 용감하게 이의제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 이야기입니다. 이건 무조건 4개 중에 하나가 정답이니까 역으로 대입하자. 그래서 만약에 1번이 정답이라면 경물치지입니다. 이치를 연구해서 뭐 지식을 익힌다. 1번이 만약에 정답이라면 뭡니까? 이치를 연구하자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야 될 거고요. 2번이 정답이라면 뭡니까? 본말전도. 주객전도가 비슷한 말이죠. 주객전도, 주체와 객체가 거꾸로 된 것, 중요한 것과 비중요한 것이 거꾸로 된 것, 이런 내용이 보기에 있었어야 되고 3번이 만약에 정답이라면 유명무실한 것. 유명무실한 게 뭡니까?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속은 없다. 이런 내용이 본문에 있었어야 됐고 도노 점수는 결국 불교 용어입니다. 도노,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면 깨달음, 3번이 정답이라면 실속이 없는 거, 2번이 정답이라면 주체와 객체가 역전된 거, 1번이 정답이라면 이치를 연구하자. 이렇게 폭을 좁힌 다음에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비판적 사고는 지엽적이고 시시콜콜한 문제를 트집 잡아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중요한 대상으로 삼는다. 비판적 사고는 제기된 주장에 어떤 오류나 잘못이 있는가를 찾아내기 위하여 지엽적인 사항을 확대하여 문제로 삼는 태도나 사고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글쓴이가 경계한 것은 지엽적인 사항을 확대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지엽적인 사항을 확대하지 말라는 것은 이게 결국 답지하고 비교해 봅시다. 실제 이치를 연구하지 않은 겁니까? 주체와 객체가 거꾸로 된 겁니까? 유명무실한 겁니까? 깨달음이 없는 겁니까? 거꾸로 된 거죠. 지엽적인 상황을 확대하라 그랬으니까 지엽적인 상황이 확대니까 본말전도밖에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입장 바꿉시다. 주관식으로 바꿉시다. 다음 글에서 경계하고자 하는 태도와 유사한 걸 물었습니다. 꼭 본말 전도 예만이 정답 이해될 당위성은 없죠. 다른 것도 답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는죠. 여러분의 생각에 해당되는 고사성어가 답지에 없으면 시험 당일날 아침에 얼마나 여러분 긴장을 하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평소에 공부했는 게 무너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독해 문제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폭을 좁히자. 이런 문제가 지금 몇 문제? 8문제요. 지방직에서도 점점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독해 문제는 꼭 사고의 폭을 좁혀서 정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맥락에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적 순서로 지방직에서는 늘 나왔던 문제인데 이번에는 국가직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당일날 바로 정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정상이죠. 왜냐하면 처음 보는 지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문학 독해 같은 경우에는 쓰기 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늘 처음 보는 지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정답이 나오는 과정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소위 말해서 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감을요. 그래서 자, 봅시다. 제가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연습하라 그랬습니까? 논리 전개 순서를 묻는 문제는 수험생 버전으로 접근하라 그랬죠? 수험생 버전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했고요. 강의용 해설용 버전이라면은 본문 다 이해해가지고 본문에서 이런 내용이니까 이런 순서가 맞겠구나. 그렇죠?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옆에 본 친구분한테 설명할 때 버전이고, 우리 답이 필요한 수험생 버전은 여러 문제도 마찬가지 무조건 답지 중심이라 그랬죠. 비문학 독해는 무조건 답지 중심이라 그랬습니다. 출제자의 생각에 우리가 따라가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답지를 여러분들이 잘 분석하라 그랬고요. 그래서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무엇으로 끝났느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기존분들 우리가 연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가 이제 서론과 결론의 단서가 있는지 없는지 보라 그랬고, 두 번째 지시어나 접속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나 저렇게 접근하나 뭐 정답을 내는 과정은 비슷하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나 저렇게 정리하나. 근데 빨리 정확히 풀렸고 마음 먹었을 때는 제가 자, 지시어나 접속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랬으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하나 정도? 한 개 항목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으면 정답 전선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랬죠. 하나만 여러분 확실하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만요. 그래서 빨리 정확히 어차피 정답이야 뭐 정답률 높은 문제고요. 뭐 합격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정답률이 높은 문제인데 문제는 이 한 문제를 얼마나 빨리 풀었느냐가 다른 과목에 얼마나 시간을 더 줄 수 있었느냐 그 관건이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답지를 보시면 1번은 기역으로 시작했고 2번은 니은, 3번은 디귿, 4번은 리을 참 못되게 놨죠. 그죠? 참 못되게 놨습니다. 그죠? 보통 보면 기역, 니은 이렇게 나올 건데 참 못되게 놨다. 그죠? 자, 끝으로 시작하면 끝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죠. 끝나는 것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참 못되게 놨죠. 그죠? 못되게 놨다. 그죠? 그래서 답지에서 긴장을 해가지고 본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4문장을 읽고 여러분 4개 다 순서를 잡으셔가지고 순서대로 풀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제일 무난한 게 리을 보시기. 저 같으면 리을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가 났으니까. 그러나는 누가 보더라도 뭡니까? 역접입니다. 반대입니다. 그러면 리을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였습니까? 밤에도 빛을 이용해 보겠다는 욕구가 이런 불을 만들어냈고 이에 따라 밤에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이 점점 많아졌다. 그럼 리을 반대말이 리을 앞에 와야 되는데 리을 반대말이 뭡니까? 밤에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 반대 문장이 뭡니까 그러면? 반대 문장이 뭐죠? 응? 밤에 이루어지는 그랬습니다. 그럼 밤의 반대가 뭡니까? 낮이지요. 낮이 언급된 게 기역입니까? 니은입니까? 디귿입니까? 디귿이죠. 그래서 디귿 다음에 리을이다. 그러면 답지를 보니까 디귿 다음에 리을은 1번, 3번 2개 중에 하나죠. 1번, 3번 2개 중에 하나입니다. 1번, 3번 2개 중에 하나인데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기역으로 시작하고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기역이 뭐로 시작합니까? 그 덕분에죠. 그 덕분에 지시였는데 이게 처음으로 나올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게 3번 정답을 찍는 데는 무난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논리 전개 순서를 묻는 문제는 지방직은 무조건 나오니까 이렇게 문장 4개로 나오느냐, 문단 4개, 5개로 나오느냐, 요게 관건이지만 오히려 문단이 나오는 게 더 쉬울 겁니다. 문단이 나오는 게. 문단이 나오면 이거 분명히 서론의 단서라든가 결론의 단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단이 출제가 되는 게 더 쉽습니다. 차례 더 낫습니다. 문장이 나오면 이게 독해를 정밀하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분명한 것은 문장이 나오든 문단이 나오든지 간에 확실한 하나만 잡으셔가지고 답지에서 정답을 추론해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남은 기간 동안 연습하면 지방직은 요건 분명히 그렇죠? 국가직처럼 여러분 맞출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이 나오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2개 중에서 답을 내는 게 결국은 합격과 관련된 부분이다. 2개 중에 하나로 압축시키는 거는 이제 뭡니까? 평소에 배경 지식용이고, 근데 대부분 우리 수험생들 공부가 2개 중에 하나로 만드는 것까지만 이어지고, 답을 찾는 연습이 조금, 그렇죠? 등한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자, 6번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리더십 부재와 잘못된 정책을 등산에 빗대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었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다 처음 보는 지문이었을 겁니다. 근데 평소에 연습을 어떻게 했었느냐? 등산에 빗대었으니까 소설 방식 비유라기보다는 뭐죠? 유추에 가깝죠. 유추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유추의 기본 원리를 묻는 문제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추의 원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물의 속성에서 이걸 이끌어내는 거라 그랬고, 그리고 더 이야기하면 부전자전의 원리라 그랬습니다. 부전자전의 원리라 그랬습니다. 부전자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등산의 속성을 여러 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리더십 부재와 잘못된 정책. 자, 요것만 생각합시다. 제가 자, 요거는 답지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의 배경 지식 요 정도만 순간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그렇죠? 제가 항상 유추를 예를 든 게 뭐였죠? 이게 유추라고 제가 맨날 예를 들었죠. 그래서 X가 사가지는 사고 과정이 유추적 사고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문장으로 표현하느냐를 우리가 소술상의 특징에서 다루었고요. 그게 뒤에 가면 또 나오죠. 뒤에 가면 또 나오죠. 보기의 논리 전개 방식이라 유추 또 나왔었죠.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거는 표현상의 특징이고, 요 문제는 내용상의 특징으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내용상의 특징으로.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얘네들의 관계죠. 얘네들의 관계에서 X를 이끌어내는 과정이고, 아니면 여기서 이끌어내도 되죠. 요렇게 이끌어내도 되죠. 그죠? 요렇게 이끌어내도 되고, 노란색으로 이끌어내도 되고, 빨간색으로 이끌어내셔도 되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문제가 뭐였습니까? 리더십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요 2에 해당되는 게 리더십 부재고요. 부재고 4에 해당되는 게 잘못된 정책입니다. 요게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꼴이 뭡니까? 등산이지요. 그렇죠? 산에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산에 오르는데 리더십 부재는 어떻게 이끌어내고 정책이 잘못된 거 어떻게 이끌어낼까? 이거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관식이라면 이거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주관식 버전이라면 답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답지에서 골라야 됩니다. 답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는 답지에서 여기 대입해가지고 정오답 여부를 역시 독해형 문제는 무조건 뭐라 그랬습니까? 답지에서 사고의 폭을 좁히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생각했다 그러면 이거는 강의입니다. 해설입니다. 해설입니다. 여러분은 수험생이죠. 수험생은 수험생답게 출제자의 생각에 따라가주면 되는 거죠. 출제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처럼 말이 많으면 어느 산을 오를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2번 등산로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길잡이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등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인데 이건 잘된 정책이죠. 이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2번은 쉽게 청취할 수 있을 것이고요. 3번 길잡이가 방향을 잘못 가르치고 자 길잡이가 나왔습니다. 리더십에 길잡이 연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리더십에 연결할 수 있죠.
리더십이 지도자니까. 리더십 그랬으면 지도자니까. 지도자의 부재니까 길잡이가 방향을 잘못 가르치고 오니까 이건 잘못된 정책 맞죠. 그리고 혼자 가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산 정상에 오를 수 없어 등산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4번. 등산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봉우리에 올랐다는 기쁜 그 자체이므로 길잡이는 항상 등산하는 사람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길라잡이가 리더십이라 봤을 때 문제는 리더십의 부재인데 여기는 길잡이가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랬죠. 부재가 아니라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4번도 퉁 칠 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1번 같은 경우는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이 뭡니까? 부재라 그랬는데 사공이 많다 그랬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은 사공이 많으면이고요. 2번은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 길잡이가 정책을 잘 제시했죠. 그리고 4번은 길잡이가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랬으니까 리더십 부재와는 상관이 없죠. 리더십 부재하고 연결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3번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정답이 보이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는 평이한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리더십 부재와 잘못된 정책만을 여러분들 생각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는 안 보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이. 그래서 여기는 항상 출제자의 생각, 사고의 폭을 좁히자 이런 연습. 비문학 독해는 결국 연습 싸움입니다. 그래서 비문학 독해를 여러분 평소에 공부하셨다 그러면 이 정답이 나오는 사고 과정에 대한 연습이 점수하고 직결되는 것이고요. 답을 알게 된다, 배경 지식이다 이런 거는 여러분 답지 해설 이해 빠르는 그런 공부였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7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이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죠. 이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왜냐고요? 다 읽어줘야 되니까 귀찮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가 자그마치 7번도 나왔고 8번도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간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률이 만약에 관건이다 그러면 그분은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인 것 같고요. 공부 시작한 지 어느 선에 이제 돼가지고 이제 합격권에서 이제 육박하시는 단계로 공부하신 분들은 시간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빨리 푸느냐가 관건이라 그랬죠. 얼마나 빨리 푸느냐가. 그래서 7번과 8번은 정답률에 신경을 올리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얼마나 빨리 풀어서 다른 문제, 다른 과목에 시간을 할애를 해줄 수 있느냐 싸움이고, 7번과 8번 단순 세부 내용 문제가 4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지에서 4문제까지 나온 적. 그러면 이거는 자 정답률 버전으로 치면은 나는 4문제나 맞추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겠구나. 그래서 이 4문제 때문에 국어의 다른 영역 내지는 다른 과목의 시간을 잠시 그렇죠? 할 우려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빨리 찾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찾는. 정답률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이거요, 솔직한 말로 이거 숙제를 했을 때 누가 틀릴 거 있습니까, 그죠? 그럼 이성 친구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거 맞추면 우리 데이트 해줄게. 누가 틀리겠습니까, 이거? 3박 4일 동안 공부봐. 그죠? 이거는 정답률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효율적인 팁만 제시하고 치웠죠. 이거는요. 자, 단순하게 세분 내용 일치를 묻는 문제는 지방직 시험 치러 가서도 이런 식으로, 아니면 평소에 여러분 하실 때 요거는 제가 언제 여러분한테 권장하느냐면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거 권장을 잘 안 하고 수업 시간을 제가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1, 2분 만에 풀어야 될 문제를 제가 풀면 몇 분 걸립니까,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답을 몰라서 지금 교실에 앉아 있을 여러분도 아니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학원 강좌로 치면은 일반 수업보다는 그 모의고사 있죠, 장학생 모의고사 실제 시험에서 많이 풀어 보셨어야지 실력이 늘고 도움이 되고요. 평소에 우리가 그렇죠? 그냥 다루게 되는 수많은 문제 중에 하나로 자꾸 다루신 분들은 자꾸 관심사가